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대북 정책을 완성해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9일 미국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다음 달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새로운 대북 정책은 단기적으로 이미 고도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접근법이란 의견과 동시에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내놓고 있는데요.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 측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는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이루어졌다면서 매 정부마다 이루어지는 단순 절차임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시기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의 결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대북 정책 검토 초기 단계부터 미국은 이를 어떻게 할지 우리에게 알려줬고 우리의 의견이나 입장을 구하기도 했다면서 한미 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구상을 바이든 행정부에 이미 충분히 전달했고 그 의견이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우리 정부의 바람대로 결정될지는 현재로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한편으로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여전히 전념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인데요. 특히 프라이스 대변인은 현재 대북 정책 재검토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의 안전을 지키는 쪽이라면서 이는 북한 상황에 대한 철두철미한 검토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향후 북한에 대한 외교와 압박 선택지에 관해서도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기타 동맹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덧붙이면서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남북한 국민의 삶 향상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섣불리 언급하지 않은 채 말을 아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접근법과 매우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즉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택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실무 중심의 원칙적 기조를 강조하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죠. 더욱이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 접근법은 원칙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경험이 있는 혹은 이 주제에 깊이 스며든 사람들이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는 과거부터 대북 정책에 관여해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실제로 프라이스 대변인은 어떤 종류의 회담도 특정한 종류의 외교적 노력도 배제하진 않겠다면서도 하지만 동맹과의 조율을 포함해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북한에 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끄는 원칙이 될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미 국무부의 입장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 군 당국에서도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부는 국무부의 원론적인 입장과 달리 좀 더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국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진행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태세 청문회 위원회에서 현재 북한은 미국과 영내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중대한 안보 위협이 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북한은 지속적인 전략 무기 개발과 함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데이비슨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한 도전 과제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북한을 세 번째로 꼽았는데요. 결국 이는 한반도 핵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북한이 미국에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더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근거로 데이비슨 사령관은 여러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현재 북한이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과 핵무기를 포함한 운반 시스템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이비슨 사령관은 2019년 12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 조치에 대해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가 과거로 돌아갔음을 강조했죠. 결국 데이비슨 사령관의 이 같은 언급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 제8차 당대회 연설에서 핵무기 강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주요한 적으로 규정했고 전술 핵무기 등 극초음속 운반 매개체 개발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정확성과 준비
군비 태세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연구개발 노력은 지속적인 핵물질과 기술 추구와 함께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북한의 명시적인 목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 위협도 거론하면서 2020년 평양의 호전적 수사가 늘어났다고 분석했죠. 또한 이 밖에도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중국의 암묵적인 동의를 등에 업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는 점과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활동을 통해 무기 개발에 필요한 불법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 역시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해킹 활동을 벌이면서 한국과 미국 당국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북한이 국내 통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겨냥해 해킹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안업체인 이스트 시큐리티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는데요.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을 노리고 북한이 대대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부쩍 잦아진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배후 세력에 탈륨이라는 활동명을 가진 해커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탈륨과 북한 당국 사이 연관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 역시 지난달 탈륨이 통일부를 사칭해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죠. 게다가 최근 탈륨의 사이버 공격 활동 역시 언론과 정책연구소, 전문학회 등을 사칭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스트 시큐리티 측은 밝혔는데요. 특히 학술회의와 세미나 참석 신청서, 사례비 지급 의뢰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악성 파일을 첨부해 해킹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북한과 연관된 해킹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 수사당국은 북한의 해커들을 수사한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세계 각국의 암호화폐 등을 훔친 혐의로 북한 해커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것인데요. 미국 법무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 은행들을 대상으로 직접 해킹을 포함해 국제은행 간 금융통신협회 명의의 피싱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관련된 해커들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계속 공격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3억 1,640만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해킹 활동이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12일 개최될 쿼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이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당초 쿼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인 만큼 한반도 문제보다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심각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 역시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뿐 아니라 쿼드 협의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본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일본 정부는 8일부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자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기시 노부스케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한국, 미국과 협의해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전인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서태평양에서 대대적인 미일 해상 공동연습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즉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쿼드 협의체에서도 북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현재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자국이 주도하는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쿼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우리 정부가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 상황이죠. 지난 8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동안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적인 반중전선 참여 요구와 함께 쿼드 내 북한에 대한 논의 가능성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다만 여전히 불확실한 한중 관계와 북한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쿼드에서 협의되는 내용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을 통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지역 협력체라도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원칙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구상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쿼드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미국과 일본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쿼드가 더 진척되고 협의가 진행되면 더 많은 사항을 알려줄 것 같고 그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따라서 쿼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국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